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정국도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을 개혁하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신설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이제 검찰은 과도하게 비대해진 채 우리 사회의 마지막 특권 집단이 되었던 과거의 역사를 뒤로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민주적 통제하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네. 그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그 전 회기에서 이미 필리버스터가 끝난 걸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바로 표결을 할 수 있는 거였고, 그렇지만은 그 다른 법 검찰청법 개정안 이거는 한국당이 사실 하려면 필리버스터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포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기권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1+4의 위력은 정말 강력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패스트트랙 다 통과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더더욱이나 검찰 수사를 당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미 패스트트랙 상정할 그 당시의 문제로 그런 상황에서 또 여기에서 뭔가를 하기가 어려웠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포기해야 한 게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 얘기가 사실상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왜 민주화 이후에 검찰의 권력을 약화시키지 않았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 답은 사실 박종철 사건에 있습니다. 박종철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그것은 바로 경찰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었고 오히려 그것이 알려지는 데는 의사와 검사들에 의해서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민주화 이후에 사실 민주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권한보다는 검찰이 그래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이후에도 경찰이 사실상 정권과 연관해서 이렇게 사건들은 꽤 있습니다. 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지금도 또 뭐 울산 소위 하명 수사건도 아직 뭐 그 실체는 다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발생했고, 이런 상황에서 경찰을 통제하지 않고 완전히 경찰한테 권력을 준다는 것이 이것이 좀 더 나은 국민의 사법권을 보장하는 것이 될 것인가 아닌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네. 울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오히려 검찰이 공격당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경찰이 좀 못 믿을 경찰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버닝썬 사건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대표적인 게 이춘재 사건, 8차 사건, 그렇죠. 이거 지금 재심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분명히 경찰에 대한 통제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지금 굉장히 뭐 다 풀어놓은 것 같지만 사실 견제하는 장치가 남아있긴 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정부 초안하고 통과된 안하고 아까도 말씀하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 경찰이 10만 경찰이거든요. 거기에 수사할 수 있는 경찰이 2만 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수사 종결권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확보한 상황에서 이제 벌어진다 하면, 그래서 원래 검찰 쪽에서는 자, 어떻게, 그럼 경찰한테 권한 주는 건 인정한다. 자, 그 대신에 일단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권한을 분산해야 된다는 것이죠. 10만 경찰이 경찰청장 지휘하에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지금 경찰 검사 같은 경우는 2,000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러면 경찰 개혁을 또 이야기하는 시점이 오겠죠. 또 하나의 문제는 정보 경찰의 역할입니다. 지금 이번에 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하면 3평을 정보 경찰들이 수집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 정보 경찰에 대한 것을 그대로 두면 앞으로는 국정원 지금 국내 파트도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정보 경찰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즉 그렇죠. 공직자나 맞습니다. 이런 면에서 정보 경찰의 정보 양에 따라서 완전히 좌우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단선입니다. 즉 그동안은 복선이었어요. 국정원, 경찰 등등의 이제 종합해서 경로로 해서 들어오는 지금은 정보인데. 정보 경찰 단선으로 이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할 수도 것이냐? 있고. 그러면 지금 이제 원래는 자치경찰도 도입하면서 FBI 같은 중앙경찰을 만들어서 여기는 좀 권한을 주고 대신 자치경찰들은 이제 지방의 어떤 분산된 권한을 줘야지만이 이 경찰의 통제가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통과된 안을 보면 완전히 현재 있는 경찰의 틀을 유지하면서 큰 권한을 줘버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 이야기하듯이 검찰개혁을 완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럼 무소불위의 앞으로의 경찰 권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서는 무소불위의 공수처 권력, 무소불위의 경찰 권력, 자, 검찰이 미워서 권한을 뺏어서 공수처 주고 경찰 줬는데 그럼 이 두 기관이
그러면 어쩌면 앞으로 견제가 안 되면 그럼 그때 당시에 또 경찰 개혁을 이야기할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결국 어떤 권력이든지 간에 네. 권력은 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견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한쪽에서 올려버리면 안 되는 것인데. 근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이게 예전에 논의가 될 때는 상당히 그래도 합리적 논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자치경찰제 도입하고 등 되는데 갑자기 이게 통과되면서 마지막 안은 이 경찰 권력만 세게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할 텐데 네.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이 정권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솔직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자치경찰제는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직까지 아닙니다. 동시에 이건 안 돼 있는 아니 앞으로 논의할 텐데 문제는요. 한 번 줬던 권력 뺏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개혁이라는 게 한 번 할 때 해야지. 지금 보십시오. 이번 패스트트랙 거의 1년 걸려서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치경찰제 그만큼 도입하면요. 이것 또한 오랜 시간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정세균 총리 인준하는 표결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임명장을 아마 조금 있으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고 하면 이낙연 총리는 전 총리가 됐습니다. 그죠? 종로에 아파트 전세 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러면 이제 빅매치 리그 링에 먼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종로의 터줏대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정세균 총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종로의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결국 이낙연 전 총리가 노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정세균, 이낙연 총리 이외에도 여러 하명들이 있었는데요. 과연 정말 이낙연 총리로 갈 것인지 뭐 그것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의 기정사실화 된 거라고 보는 게 네, 맞는 뭐 것 일단 같은데요. 당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광재 전 지사가 나가느냐. 또 이광재 지사가 지금 종로에 살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나는 학교 다 종로에서 나오고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종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종로 출마를 시사하기도 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아마 당에 오시면 저는 아마 거의 뭐 확정적으로 이낙연 총리는 이제 지금 종로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게 아닌가. 근데 문제는 이제 붙을 이제 카운터 파트너, 즉 야당 측이 이제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제3의 인물이 될 것인지 이거는 이제 보수 통합의 어떤 진전 상황을 보면서 이제 결정하게 되겠죠. 맞대결 황교안 이낙연 맞대결 될 가능성 어느 정도 보세요? 저는 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모험이거든요. 물론 뭐 성과는 크겠지만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은 또 여야의 선거 전략이라는 게 너무 또 종로에 집중되다 보면 다른 곳을 굉장히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등한시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종로를 못 떠나실 겁니다. 두 분 다. 왜냐하면 종로란 데가요. 지금 선거구가 예전에 저도 이제 취재를 쭉 다녀보면 거기가 굉장히 이 집이 오밀조밀이 많고 또 이 돌아다닐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세균 의장이 오세훈 시장하고 붙을 때 나중 처음에는 여론조사가 오세훈 시장이 우세하게 나왔거든요. 나중에 정세균 의장이 이겼어요. 지역구 엄청 부지런하게 엄청나게 돌아다니시는 부지런해요. 분이죠. 거기 보면 가족만 모이면 따뜻하신다고. 거기 보통인 데가 아닙니다. 사실 이게 쉬운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서 그냥 얼굴만 비친다고 해서 당선될 가능성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황교안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험지 뭐가 남아요? 어디가 가는 지금 뭐 그래서 겁니까? 일부에서는 뭐 용산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용산이요? 네, 그래서 뭐 용산이 험지냐 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예전에 다 지금 현재 야당이 했는데 뭐 진영 의원이 장관이 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뭐 그렇죠. 등등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좀 의문 퀘스천 마크로 남아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비례자유한국당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불허했습니다. 금명증 쓸 수 없다. 비례라는 말 붙여서 기존 정당 이름을 쓰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한국당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포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명칭을 뭐 비례정당 명칭으로 쓰겠다는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선관위 저는 결정을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당이 유사명칭 때문에 다른 당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유사명칭을 쓰지 말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례자유한국당 때문에 한국당이 피해 봅니까? 아니거든요. 비례자유한국당 때문에 다른 당이 피해 보는 게 있나요? 지금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말게 그 해달라는 당은 거죠. 뭐 같은 예를 들어서 기준으로 할 수도 삼아라.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비례자유한국당이 있다고 해서 한국당이 피해 보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원칙에 일단 위배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좀 선거법이 사실 이게 어쩌면 정도는 아니죠. 선거법이 이제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한 어떤 대응책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는 선관위가 초면은 다 허락을 접수를 해줬다가 지금 다시 여당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이제 지금 못하게 한 거거든요. 근데 조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걸 불을 하더라도
여전히 비례정당은 있습니다. 이게.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유용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통합 논의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통합되고 난 이후에 또 어떤 정당 이름으로 갈 것인지 뭐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차피 새로 정해야 되는 또 판이라 다른 싶기도 이름으로 하고. 간다라고 한다면 비례한국당이라고 하는 걸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역으로 아하. 그렇게 네.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2016년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민주당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졌는데 석자이기 때문에 허용을 했습니다. 더불어라고 하는 석자가 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네. 비례대표라고 하는 넉자로 가면 허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정치와 정령 여기까지입니다. 경희대 김민전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